저희가 채널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구독자님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이야기나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말이죠. 안 그래도 추석이 지나고 나서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재미난 토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인생학교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좀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해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테니까요. 이야기가 좀 지루하다고 느껴지시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인간이 있습니다. 21세기에 태어났습니다. 이 지구별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인생을 살아내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21세기엔 인간이 10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겨우 60갑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들이 60갑자 인생에 맞춰져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들은 21세기를 살아내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리와 정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세기까지 인류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수집된 정보들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 전략을 짜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인류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세상은 철저하게 분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사회는 거대해졌죠. 과거와는 다르게 한눈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지구별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본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켰고요. 여기에 온라인이라고 부르는 인터넷의 연결이 크게 한몫을 했죠. 오프라인 공간에 더해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가상의 세상은 우리의 사회를 더 촘촘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여기에 또 AI와 로봇의 기술의 발달로 점점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곧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는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20세기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본을 생산했다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으로 자본을 생산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류사 최초로 더 이상 노동하지 않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노동력은 노예 제도에서 발전을 해서 노동자의 시대를 거쳐왔죠. 자본은 인간의 노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확대하게 되었죠. 자유를 갈망하던 인류는 노예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자본에 의해 자유를 구속받기에 이릅니다. 이 노동자라는 건 노예에서 갓 벗어난 월급을 받는 자발적인 노예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를 이렇게 정의하면 발끈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 월급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노예제도 시대의 노예들보다는 조금 자유롭고 조금의 인권과 덜 굴욕적일 뿐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20세기는 이런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에 기초한 공산과 민주라는 양대 사상의 대립의 시기였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진영이 공산과 사회주의 진영을 압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21세기로 들어와서는 다시 신냉전의 시대로 돌입하는 중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노동자는 노예에서 이제 막 벗어난 수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받은 교육의 수준은 노동자들의 지식 수준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식인들의 수준을 교육받고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 수준의 교육을 받고 나서는 스스로 노동자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자발적인 돈과 월급의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현대인들의 괴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특히나 60갑자의 삶을 살던 시기만 해도요. 은퇴 후 얼마간의 노년을 보내다 죽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21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늘어난 인간의 수명은 은퇴 이후의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동자와 지식인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노동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지식인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의지로 일을 선택하지 못하고 지식인은 자신의 의지로 일을 선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무지한 차이예요. 이 생각의 차원이거든요. 어둑어둑한 동굴에서 생존을 위해 떠돌며 살던 원시인들이 집을 짓고 정착과 농사를 하기 시작했던 그 시대의 혁명처럼 먹고 살기 위한 생존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것과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면서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퇴직 러쉬는 지식인과 노동자 사이에서 지식인으로의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죠. 이 쉬었음 인구의 증가는 이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 노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양정당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자본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새누리당 쪽이라면 노동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곳이 민주당 계열이겠죠. 그래서 자신들은 노조 친화적이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죠. 문제는 우리들이 노조나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노예라고 자인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팔아먹고 먹고 사는 것이라는 틀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과 서비스를 팔아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받아서 먹고 산다는 이런 비루한 생각들이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과 관점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말이죠. 같은 물을 마셔도 소는 젖을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드니까요. 21세기 대한민국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야기 초반에 언급했듯이 100세 시대입니다.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사회죠. 그리고 분업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한눈에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장장 12년에 걸쳐서 이 사회를 살아내기 위한 교육을 그것도 공교육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온라인의 공간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내가 찾고자 하는 노력만 한다면 몰라서 헤매는 일이 없을 정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갈 설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100년의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낸 사람도 또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도 모두 똑같습니다. 어떻게 나머지 시간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이제는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업, 직장, 회사, 그리고 커리어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이리 복잡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이렇게 큰 그림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고요. 많은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보통은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직업은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은 인간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이 결합된 아주 특수한 존재입니다. 비물질의 영혼은 나고 죽는 일이 없는 불생불멸의 존재이죠. 비물질의 세계인 영적인 세상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알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 같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뿐이지 우리가 확인한 바는 없죠. 수많은 귀신들이 있다는 이야기와 신들의 세상 이야기를 우리는 귀동냥처럼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과학이라는 장르가 인류사에 출현하면서부터 확인되지 않는 것들은 미신 취급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이 유물론적인 생각이 이 사회를 지배하면서부터 우리 인간들의 삶이 절뚝거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통 이 사회가 부조리합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사람과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사람의 삶이 너무도 달라서 모든 것들이 오픈된 이 21세기에서는 뭔가 해보기도 전에 절망부터 배우게 됩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가 흔히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유물론적 사고는 불균형을 균형 잡히게 만들겠다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것으로 온갖 실험을 해봤지만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벽에 막혀서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면서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고요. 인류는 유례없는 자본을 쌓아두고 이 자본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고 또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중입니다. 21세기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아마도 인류는 공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유물론적 사고가 만든 전쟁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종교가 만든 전쟁이죠. 이처럼 인간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과 비물질이 결합된 유일무이한 존재들입니다. 비물질인 영혼은 나고 죽는 것이 없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당장 알 수 없겠지만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인간의 육신에 들어와 한 생을 살다가는 인생의 무대가 주어집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우주에 운행되는 원리를 살펴보면 뭔가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세팅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가 운행되는 유일무이한 법칙은 딱 하나입니다.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원인이 있고 그 결과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인과의 법칙으로 보자면 인생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번 생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결론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비물질인 영혼은 그것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되는 이 불평등한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생애를 보면 출발선이 서로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윤회라는 사슬을 대입시켜 보면 우리의 출발선은 결코 불평등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미 전생에 내가 지었던 어떤 선택과 행위의 결과로 이번 생애엔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도 한다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운행 법칙인 인과의 법칙에 대입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일은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라는 생각을 하면 애초부터 이 세상엔 불평등도 부조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 직업을 설명하면서 왜 이런 전생설까지 끌고 왔냐고 하시겠죠. 바로 이 전생의 업에 의해 우리들의 직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봅시다. 이 우주가 운행되는 유일한 법칙이 인과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과의 법칙에 따라 영혼의 세계에 있던 영혼 하나가 이 지구별, 그 가운데서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느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를 점지받아서 태어납니다. 아이의 육신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영계의 영혼도 막 도착을 해서 자신이 점지받은 육신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막 태어난 아이는 울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혼이 육신에 들어가면서 이 육신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러자 이 아기 육체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영혼이 아기 몸에 다 들어가 안착이 되면 그제서야 아기는 축 늘어져서 안정을 찾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처럼 물질과 비물질의 결합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태어납니다. 비물질인 영혼이 인간의 몸 하나를 점지받을 땐 이미 전생의 업력에 의해서 부모가 정해집니다. 부모 자식 사이는 아무렇게나 인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전생의 업력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처럼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 맺어져 서로의 빚을 갚게 한다고 하네요. 아울러 한 집안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일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업력이 아이에게도 전해져 내려간다는 뜻도 됩니다. 뭐 이런 걸 현대적으로 DNA, RNA 같은 유전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 집안의 가풍, 그 집안의 환경, 집안의 내력 같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것들도 같이 전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얼굴 생김, 체형 같은 것들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걸음걸이, 생각하는 방식, 성격, 그리고 타고나는 재주 같은 것들까지 모두 물려받게 되죠. 그 집안에 그 부모 밑에 태어난다는 일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이런 조건을 받게 되는 건 지난 전생의 업연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불평불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자연의 운행 법칙을 따른 것이니까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 직업은 내가 접하는 환경과 정보, 그리고 나의 기질과 성격에다 나의 재주가 결합이 되면서 선택되는 것이라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서양에서 만들어진 지식과 이 포맷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안착하는 동안 만들어진 생각들이 좀 이상하게 비틀려 버렸어요. 우리들의 직업은 전생의 업과 집안의 가업과도 연결이 되는 거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고요.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 이걸 잠시 설명해야겠네요. 대한민국은 이제 겨우 8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신생국가입니다. 이 한반도에서 아무런 이동도 없이 수천 년을 살아온 한민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수천 년간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의 조상들은 인류 역사에 이름을 드러내고 활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한반도를 주목한 적도, 관심을 가진 적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 적도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동방의 고요한 나라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 됩니다. 공산과 민주라는 양대 진영의 대립이 한반도에서 폭발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한국전쟁이 터지고 이 한반도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국제원조라는 이름으로 서구 사회의 문물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우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동안 알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서구 사회의 모든 문물을 그대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살아온 조상의 것들을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폐허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자본을 물려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모든 것들의 80% 이상이 모두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이 국뽕에 쩔은 이야기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국뽕에 쩔을 만큼 인류사에 뭔가를 한 적이 없는 신생국가입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자고요. 다르게 보지 않으면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한반도에서도 남쪽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걸고 폐허 속에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쳤죠. 뭐든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남의 집 식무살이나 머슴살이도 마다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이 지독한 가난을 끊어내고자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그 구호 아래 온 국민들이 모여들죠.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과거의 방식을 고집했고 눈 밝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임자였던 시절이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빠른 무질서의 시대였죠. 그만큼 우리들은 무식했습니다. 그래도 교육만이 미래라는 생각을 해서였는지 국가적으로 의무 교육을 시킵니다. 누구나 다 교육을 받는 시대가 이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벌어진 것이죠. 그것도 전부 서양의 것을 가져와서 서양식의 교육을 시켰지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은 우리 게 없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전부 서양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을 배울 밖에요. 똑같이 출발해서 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 이 역시 전생의 어병과 집안의 업보에 의해 각자 저마다의 재주를 발휘해서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배움이 목말랐던 사람들은 학계로, 돈이 목말랐던 사람들은 자영업으로, 성실했던 사람들은 직장으로, 또 질서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공직으로 착착착착 자리를 선택해서 찾아갔습니다. 직업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이 직업이 만들어지던 시대를 살아왔던 거지 직업이 완성된 시대를 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착각이 있었던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대한민국이 건설이 되고 직업이 만들어지고 100세 인생이 펼쳐지는 과정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도 잠깐 설명을 해봅시다. 이 세상은 3차원이라서 무엇이든 3단계, 3개로 구성이 됩니다. 이걸 뭘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되시려나? 절에 있는 향로를 보면 발이 3개죠. 청동으로 만든 그 거대한 향로가 무너지지 않고 3발로 서 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물건이든 가장 안정적인 상태는 세 개의 기둥으로 떠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정부와 기업과 종교라는 3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정부는 공직을 말하고 기업은 자영업을 모두 포함합니다. 종교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서 지식을 다루는 교수들도 포함이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한 국가가 건설되는 것에도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길을 놓는 단계가 있고 이것을 팽창 확대시키는 단계가 있고 이것을 다시 운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병철 회장이 1대이고 이건희 회장이 2대이며 이재용 회장이 3대라는 말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제일제당이라는 기업을 세웠다면 이 제일제당으로 출발한 삼성이라는 기업이 확대 팽창을 시키는 거는 이건희 회장 시대였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운영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일으켰다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팽창을 시킨 거죠. 그렇게 팽창한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시대가 사실 김영삼 대통령 이후인 셈인데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명박 대통령 시기까지는 팽창된 나라를 정비하는 시기였다면 본격적인 운영의 시대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부터였다고 봐야겠네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운영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활 방식, 과거의 사고 방식으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도기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직업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쉬어쓴 인구가 그렇게 많아지는 것이고요. 이제 좀 이 사회가 어떤 상태인지 보이시나요? 제 이야기가 좀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들이 일방적인 관념에 빠져서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다시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직업이 뭘까요? 일단은 인생을 걸고 선택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어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인간은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의 결합체입니다. 이 영혼이 주예요. 육신은 이번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도구고요.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자기 포크레인을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상상하면 되겠네요. 또 로봇 태권브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철이와 영이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혼인 내가 하기에 달려있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은 자동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나라는 생각에 묶이게 되면 동물적인 단계에 머물게 되고 결국 인생이라는 것을 풀어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닌 그 중간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는 전생과 이어져 있어서 이번 생에 나에게 육신이 주어진 것처럼 부모도 주어지고 환경도 주어져서 이번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죠. 물론 그 조건도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에 의해 따라오는 것이고요.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또 그런 부모를 만난 것도 그런 집안에 태어난 것도 모두가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입니다. 불평불만을 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21세기를 살아내라고 나에게 20살이 될 때까지 이 사회를 가르쳐주는 학교라는 시스템도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은 이 지구라는 별이 어떤 모습이고 또 이 사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내야 합니다. 최소한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이 조건만 잘 활용을 하더라도 나머지 인생을 살아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21세기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 정보들은 이 스마트폰 하나면 내가 필요한 만큼은 다 찾아낼 수 있는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배우고 고민하는 시간을 이만큼이나 줬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맞는 나의 직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는 건 뜬구름 잡는 것과 같아요. 모든 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씩 걸어서 천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 더딜 것 같고 영원히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꿈을 꾼다는 건
그곳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지, 내가 엄두도 못 낼 것이라면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이 구조적으로 그래요. 자기가 모르는 건 상상을 할 수 없거든요. 상상이라는 건 자신이 아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한데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는지는 나의 실력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의 실력을 갖추는 게 우선인 거죠. 내 실력을 갖춘다는 건 바로 지식을 쌓는 일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아는 만큼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건 내가 그것을 잘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 잘 알고 나와 내가 처한 환경을 잘 안다면 그 사이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 저절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다만 문제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직업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곳, 이곳이 회사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것이 회사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이 직장에 대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얘기해놓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또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우리 영혼이 지난 생에 내가 지었던 업의 고리에 따라서 이번 생에 부여받은 육체와 환경을 가지고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목적은 빚을 갚는 일과 영적인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문제는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마다 지은 업이 달라서 풀어야 할 업이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의 얼굴이 제각각이고 성격도 제각각이고 재주가 제각각인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걸고 풀어가야 할 업, 그것이 직업인 셈입니다. 이제 직업의 의미를 좀 파악하실 수 있겠나요? 그동안 우리들은 직업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저 닥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시대마다 각 개개인의 업에 따라 직업이 달라지는 거라는 걸 몰랐던 거죠. 젊은 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이 인생이 큰 강물을 흘러가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 이해가 되고 가슴에 와 닿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깝치고 지랄 발광을 떨어봐도 이 도도하게 흐르는 인생의 강물 안에 있는 거지,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강물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건 정말이지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대적인 환경을 모두 다 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동시대에 태어났다는 말은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어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정말 생판 모르는 남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제가 가장 극명하게 설명하는 게 미국 회사의 제품을 베트남과 중국에서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소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칠레의 이름 없는 시골 농장에서 만든 와인을 대한민국에 있는 내가 마시고요. 이 지구별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도 이 사회가 거대해진 탓에 그 원인과 결과가 한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걸 나비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죠. 중국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 해안가에서 태풍이 분다고까지 과장해서 표현을 하지만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지구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해도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지, 나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없다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나 혼자서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먹는 쌀 한 톨에도 온 우주가 동참을 해야 하니까요. 햇살과 바람과 비와 농부의 수고스러움이 있어야만 벼가 수확이 되고 다시 그것을 유통하는 모든 과정과 나의 식탁 위에 놓이기까지 거쳐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없다면 나는 밥 한 끼조차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들은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이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가 동참을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우리는 보통 돈이 있으면 뭐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있어도 농부가 마음을 내어서 농사를 지어주지 않으면요, 쌀 한 톨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유통 과정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없다면 농부가 농사지은 그 쌀이 내 앞으로 올 수도 없고요. 또 누군가 마켓을 차리고 물건을 팔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돈을 쥐고도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나라를 만들고 자본을 쌓고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온 덕분에 우리들은 저절로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어느 한 분야만 무너져도 이 사회 전체가 도미노처럼 다 붕괴가 됩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공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설날 아침 고향에 가지 못하고 아침을 해결해야 하는 누군가에게 식당의 문을 열고 손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겠어요. 우리들은 그동안 우리들이 이룩한 세상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상생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은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착각으로 살아갑니다. 늙으면 돈이 최고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어쩌다 우리들은 이런 망상에 빠진 것인지 말이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감사와 겸손 그리고 존중과 인정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보는 시야가 너무 좁아요. 우리는 달리는 경주마에게 주변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놓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100세 인생을 정말 지옥처럼 살다 가게 됩니다. 특히나 노년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살아서 지옥을 겪게 되고요. 제 말이 이해가 좀 되실까요? 21세기 대한민국은 상생의 방법이 아니라면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미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돈에 발이 달려있나요? 돈은 발이 없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돈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죠. 그럼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여러분들은 돈을 어디에 쓰세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하는 데 돈을 쓸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을 바꿔서 해봅시다.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 돈은 저절로 나에게 옵니다. 맞나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 사람들은 그것을 사는데 돈을 냅니다. 이 말은 내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회사에 필요한 일을 하면 회사에서 돈을 주고 세상에 필요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나에게 돈을 줍니다. 맞나요? 직업은 내가 인생을 걸고 하는 무엇이기도 하면서 세상에 필요로 한 일이 될 때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줍니다. 이 포맷을 기억하세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언가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한 무엇이 되었을 때 돈이 벌리는 것입니다. 이 예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가장 극적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서체에 빠져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애플에 열광을 했고요. 잡스는 살아생전에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돈의 본질입니다. 돈은 발이 없어서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희한하게 눈은 달려 있어서 가야 할 사람에게 정확하게 갑니다. 자, 이제 직업에 대한 우리들의 착각이 좀 보이시나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내려면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알아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독특한 존재이고 인간으로 태어날 때 이 영혼이 살아온 이력에 따라서 부모와 환경과 시대가 정해져서 태어나며 또 21세기는 온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상생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러다 보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혼자서 뭘 하기가 힘듭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겐 인터넷이라고 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가 모두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한 만큼은 찾아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인터넷에는 SNS라고 하는 사회 연결망이 있어서 이 지구별의 사람들을 느슨한 것 같지만 정말 촘촘하게 다 연결시켜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자신의 역량에 달려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세상이라는 건 알고 살아야만 그래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회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둘째 날 말미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3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라고 하는 공직사회가 하나의 축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업이라고 하는 자영업자들의 세상이 하나의 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의 문제를 다루고 연구하는 종교나 교수 같은 부류가 나머지 하나의 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 가지 축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자 자신들의 업에 따라 재주를 가지고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아서 단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직장인이라고 부르죠. 이미 만들어진 단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무원이든 기업이든 알바든 종교단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어디에든 속해서 인생을 살아왔죠. 이 회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 별이 만들어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처음에 별이 만들어질 때는 자잘자잘한 파편들, 가스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력이 강한 놈이 주변의 것들을 끌어당기겠죠. 그렇게 끌어당긴 것들은 하나로 뭉쳐갑니다. 처음에 가장 강한 중력을 가진 놈이 주변의 것들을 집어삼키면서 덩치를 키워갑니다. 그렇게 먹다가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집어삼키지 못하고 일시정지를 하죠. 이 별에 잡아먹히지 않은 것들도 주변에 자잘자잘한 것들을 끌어당겨서 각자 자신의 질량에 맞게 덩치를 키우죠. 이렇게 하나의 태양 주변에 같이 활동하는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태양계라고 부릅니다. 이런 태양계는 또 다른 별 무리들과 적절하게 또 균형을 맞추면서 운행을 하고 말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대입을 해봅시다. 대한민국 초기엔 기업이 따로 없었죠. 상회가 있었습니다. 이 상회가 차츰 덩치를 불려서 초기 기업이 되고요. 각자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주력 분야를 만들죠. 삼성은 반도체를, 현대는 자동차를, LG는 가전을, 롯데는 유통을 주력으로 덩치를 키우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물론 서로 겹치는 분야도 있었죠. 건설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대우는 수출을 하는 상사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가 공중분해가 됐죠.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은 세계 1등을 꿈꿨고요. 현대는 임자 한번 해봤어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졌고 LG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죠. 각자 자신들의 이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우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 회장의 말에 매료된 사람들이 모였지만 뭘 해야 하는 건지 갈팡질팡하다가 말았던 거죠. 별이 만들어지다가 자기 질량을 넘겨서 주변을 빨아들이게 되면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큰 사람이 나오고 이 큰 사람이 꿈을 꾸고 걸어가면 그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가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사이즈는 결국 그 큰 사람의 꿈에 달려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단체는 달랐을까요? 각 종교단체들 역시 걸출한 도인이 나오면 그 도인을 중심으로 단체가 만들어지고 성장 발전을 했습니다. 예수가 출현하자 기독교가 만들어졌죠. 석가가 출현하자 불교가 만들어집니다. 좁게는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조영기 목사가 나오자 남부순복음교회가 만들어졌고요. 문선명이 나오자 통일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불교에선 상월조사께서 출현하니 구인사라는 거대한 종단이 만들어졌고요. 또 불교의 틀이 실었던 박중빈 거사가 출현을 하니 원불교가 탄생합니다. 회사가 만들어지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큰 꿈을 가진 누군가가 나오면 그 꿈을 보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이건 마치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불빛이 하나 켜지게 되면 그 빛을 향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과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컴퓨터를 만들자는 꿈을 갖자 애플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것도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훗날 애플이 단순하게 컴퓨터를 파는 회사에서 세상의 아이디어를 파는 회사로 바뀌게 된 것도 결국 잡스의 생각이 확장된 덕분이고요. 이처럼 회사는 큰 사람이 꿈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그런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이것의 모체가 됐던 것은 그 3000년 전의 그 제자백가입니다. 3000년 전 중국에서는 제자백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공자, 노자, 묵자 같은 걸출한 사상가들이 출현을 하니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이 무리들을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자를 따르는 무리들은 유가, 노자, 장자를 따르는 무리들을 도가, 또 묵자를 따르는 무리들을 묵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들도 기업을 삼성가, 현대가 하는 식으로 부르는 것도 이런 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삼성에서는 내건 슬로건이 있었죠. 삼성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연관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때는 그저 회사를 홍보하고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겠지만 사실 우리도 몰랐지만 그 말 안에는 이런 원리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단체를 설립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 단체를 설립한 사람의 유지를 지켜내지 못하고 발전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본래의 뜻은 어디로 가고 지들끼리 재산 싸움이나 하고 서로 자신들이 적통이라고 주장만 하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순진리가 그렇죠. 삼성도 CJ와 그렇게 갈라섰고요. 원래 삼성은 반도체라는 꿈을 꾼 곳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일제당이라는 상호처럼 제일이라는 상호를 사용했어요. 세계 제일을 꿈꾼 거예요. 현대 역시 자동차가 꿈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꿈꿨죠. 다들 중간에 처음에 초발심을 잃고 변질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가족의 의미는 시대가 흐르고 초심을 잃으면서 원래의 뜻을 잃어버린 정말 무늬만 남은 형태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도 폐허에서 출발하면서 본래 가족을 일으키고 일구는 일이 시작이 됐지만 중간에서 그 뜻을 잃고 헤매고 있는 중인 거고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우리가 서로 모르는 피가 섞이지도 않은 두 사람이 만나서 인생을 걸고 같이 경영을 해가자는 약속을 해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가장을 중심으로 꿈을 집중해서 무언가를 해가는 것이 가족의 시작입니다. 가족이 완성됐다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만들겠다고 시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뜻을 세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세운 뜻을 보고 거기에 동참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곳이 회사라는 곳이었는데 중간에 이 회사라는 곳이 본래의 목표를 잃고 헤매면서 나 역시 뜻을 동참한 곳이 아닌 그저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곳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을 했으며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친 것이 무엇이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좀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가족은 원래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현대에 와서는 회사가 그 가족의 의미를 담은 곳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초심을 잃고 우리들 모두가 헤매는 중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다 좋다. 그럼 이제 와서 어쩌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내기 위한 직업, 직장, 회사,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일단 뒤로 합시다. 이미 초심이 흔들렸고 이 사회는 다 같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싶어질 테니까요.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비록 4, 5, 60대 분들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60대 이상의 분들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이해가 돼야 하는 것이니까요. 21세기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입니다. 즉 100세를 살아낼 전략이 필요하죠. 일단 기초적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들은 학교와 인터넷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벌써 몇 년 전 영국의 린다 그레튼 박사라는 분이 100세 인생이라는 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선 초고령 사회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그러나 이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시대의 변화 때문에 직업의 변화가 너무 잦아지고 있어서 우리들은 중간중간 직업훈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보조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러나 린다 박사의 이론은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는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선진국일수록 더 빨리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대한민국은 또 그런 나라 가운데서도 최첨단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나의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사는 방식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교사,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부터 그런 조짐이 시작됐죠. 대학이 망해가고 있고 학교 수업은 오히려 학원 강사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원 강사도 필요 없어질 거예요. AI 시대에는 내가 필요한 정보들은 AI가 다 가르쳐 줄 거라서 지식을 가지고 팔아먹는 일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집니다. 변호사, 판사 같은 법조인들도 더 이상 크게 필요 없어질 거예요. 요즘에는 의사들 지금 데모한다고 하지만 제일 먼저 사라질지도 모르는 게 의사예요. 지금 저 상태로 뻗으면 오히려 AI와 로봇이 진료하는 시대를 더 앞당기기만 할 뿐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독과점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인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미 온라인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회사에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이러한 형태의 회사 운영 방식 역시 조만간 사라질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필요로 한 직업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요. 일단 우리는 이런 상태를 파악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은 100세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성공 전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겠죠. 인생의 레이스가 길어지니까 포맷 자체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전해 내려오는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40대를 부록이라고 하고요. 50대를 지천명이라고 하는 표현들 다들 들어보셨죠? 저는 이 100세 시대라는 단어를 듣고 이 표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인데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확고하게 섰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됐으며 60에 대해서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해도 곧 그 이치를 깨달아서 이해하게 되었고 70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표현을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인생에 대한 설계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나이 15 정도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느 정도 가름을 타야 할 것이고요. 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현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마저 배우고 나면 나이 30 정도가 될 거예요. 이쯤엔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확고하게 뜻이 서야겠죠. 그리고 나이 40이 되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 내공을 쌓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다가 50을 맞이하면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내 인생을 살 때가 됐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50 이후부터 내 인생을 펼칠 때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시기에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학교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직장 역시 사회 학교라는 말이고요.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다는 말은 사회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다만 재미난 것은 직장이라는 학교는 일을 한다고 나에게 용돈까지 줍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어떠세요? 저희가 제안하는 100세 인생 포맷이.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100세 인생을 설계하고 진행시키기 위해서 사회학교라고 부르는 직장에 입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을 짜야만 실패하지 않는 100세 인생 포맷을 설계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회사에서 필요한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회사가 과연 내가 의탁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인지 면접을 봐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사는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앞장을 서면 그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같이 동참할 사람을 모집하는 일이 면접이 돼야만 합니다. 지금 회사들을 한번 보세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부 회사에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살려는 사람들로만 우글우글합니다. 저는 이런 회사들이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버티는 게 가장 신기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가 과도기라서
아직까지 방향성을 찾지 못한 탓에 헤매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조상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한과 얼의 노력으로 이 나라를 건설하고 기업을 건설하고 종교단체를 건설해서 이만큼 키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무너져 내릴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미 이 과도기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2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태로 좀 더 가다 보면 하나 둘씩 무너지는 기업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들은 창업주의 정신을 되살려야 할 겁니다. 이념을 잃어버린 집단은 결국 망하니까요. 현재 사회에 유용하지 않은 집단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회사를 선택할 때 어느 곳이 어떤 생각으로 모인 집단인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을 걸고 합작할 건데 말이죠. 따라서 회사 면접을 보러 가서 회사에서 묻는 것에 어떻게 대답할 건가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면접관들에게 물을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할 겁니다. 만약 내가 회사의 입장이라면 그런 것을 묻는 사람에게 눈길이 더 가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우리들이 50이 되는 지천명까지 이 사회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굳이 처음부터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작은 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건 상황마다 또 각자 자기의 관심 분야마다 다 달라서 각자의 선택에 따라 5만 가지 상황이 다 가능할 겁니다. 제가 혹시 그 얘기를 했던가요? 인생의 목적은 오직 빚을 갚는 일과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에 있다는 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영적인 진화에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저절로 알아지지 않을까요? 이거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쉬우려나? 좀 엉뚱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요즘 당구가 스포츠로 인기를 얻고 있으니 그걸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는 당구가 그냥 하나의 오락이었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요. 이걸 좋아한다고 해서 밥벌이로 먹고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당구장을 차리는 정도가 끝이었겠죠. 그러나 그 시절에도 이 당구를 도박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폰서가 뒤에 있고 말이죠. 지금은 프로당구가 만들어져서 선수 생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당구가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그 뒤에 스폰서가 없으면 프로당구는 불가능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해줄 만한 뭔가가 있어야겠죠. 당구 게임에 승패를 걸고 뒤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선수에게 돈을 대주면서 경기를 매칭시키던 방식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전을 하는 스포츠로 승격을 시키고 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쩌면 뒤에서는 여전히 승부를 놓고 도박판을 벌이는 매니징 사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건 모든 스포츠가 다 그래요. 당구는 그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어쨌든 단순하게 당구를 좋아해서 열심히 당구를 치는 일만으로는 이 사회에서 크게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당구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연계되어 알아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져 가겠죠. 유명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마치고 클럽을 만들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코스일 겁니다. 그러나 이 당구라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정신 그리고 장점을 부각시키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가령 보통 일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또 경기 중에 심리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멘탈 관리법 같은 것들이 잘 개발이 된다면 이 당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또 달라지겠죠. 이 서양에선 상류사회에서나 하던 고급 오락인 당구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아이들이 삐딱선을 타는 운상으로 전락해버린 적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맞는 깔끔하고 고급진 오락으로 업을 시키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가치 있는 말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과연 당구인으로서 인생이 끝일까요? 어떻습니까?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만이 답이 될까요? 아니면 당구장 알바를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구장에서 죽치고 앉아 선수가 되기 위해서 온종일 자세 연습하고 샷 연습하는 것부터 해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인생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길이 있지 않을까요? 당구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냐 하는 고민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예시가 과연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좀 생각이 나는 대로 설명을 해보긴 했습니다. 100세 인생에 대한 포맷은 기존의 60갑자 인생 포맷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짜야만 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회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저의 이야기가 손해일 것 같지만 저희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회사와 직원이 서로 상생을 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꿈을 꾸는 것이 있다면 말이죠. 만약 회사의 목표가 오직 돈을 버는 것이라면 그런 회사는 미래가 없습니다. 적당히 공부하고 얼른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죠. 열정페이라는 말도 그래서 세상에 나왔던 것이 아닐까요? 회사가 왜 학교여야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든 단체, 모든 회사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제일제당으로 출발한 삼성을 봅시다. 제일이라는 이름을 걸은 만큼 제일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세계 제일의 회사가 되기 위해 모두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고객들까지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과연 고객들까지 가족으로 생각하는 회사가 됐나요? 제일을 꿈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계 제일의 회사로 만들어가면서 그 회사를 위해 일을 하는 직원들과 그 회사를 응원해주고 이용하는 고객들까지 가족으로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요? 그것이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꿈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그 이건희 회장 말년에 이 꿈을 놔버렸죠. 가다가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갈팡질팡하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회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는 일이 하나둘씩 발생을 하면서 점점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들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돈의 노예들이 과연 그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돈 받은 만큼만 일을 하겠죠. 그러니 회사는 당연히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삼성건설과 한번 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아따 이놈들 프라이드 어마무지하지만 이 회사에는 아무도 책임질 놈이 없더군요. 시스템 자체가 회사의 결정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 담당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회사 상무가 와서 야 네가 뭔데 책임을 지냐고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물었죠. 그럼 그 책임은 상무가 지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 시스템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야 그럼 이 프로젝트는 없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 놓고는 6개월 동안 맨날 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진척이 하나도 없는 회의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회의록을 가지고 다시 상부에 올려서 결국 어느 정도 손해가 생겨도 그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차곡차곡 만들어서 일이 진행이 되더군요. 참 정말이지 한심히 벽을 뚫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준 공무원이죠. 그래서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에도 주인이 없다 보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말이죠. 책임을 지지 않는 명분 쌓기와 면책할 방법만 찾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행정부의 공무원들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복지부동을 합니다. 그 덕분에 모든 행정들은 스톱이 되고 말이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니 회사에 어떤 미래가 있겠어요? 공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라는 회사의 주인이 없으니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주어진 일들만 처리하는 정말 생명력이 없고 미래도 없는 직장이 됩니다. 한때는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너도 나도 선호하던 공무원을 이제 젊은 아이들이 하나둘씩 떠납니다. 당연하죠. 미래가 없는데. 차라리 그 행정 업무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실무에 익숙해져 버리면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히려 민간 회사는 불안정하고 미래도 불확실해 보이지만 실무를 배우는 곳으로는 공직보다 훨씬 이점이 많을 거예요. 다이나믹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내가 배울 것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배우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어떤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나의 커리어 덕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가고 나는 실력자로 소문이 나겠죠. 직업, 직장, 회사, 그리고 커리어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는 것입니다. 굴곡진 삶을 산 배우가 연기에서 실감나고 맛깔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여기에서 제가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해야 하는지입니다. 컵의 원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컵을 만드는 회사에 다닙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날 입사를 했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컵을 사용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합니다.
10년 뒤 두 사람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컵을 사용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회사를 다닌 사람은 온종일 컵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컵에 대한 아이디어가 넘쳐납니다. 또 컵을 만드는 공정에서 효율성 같은 것들도 보이고요. 어느 날 회사에서 공모전을 벌이게 되면 그 컵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은 그 공모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채택이 돼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또 승진을 하고 난 뒤에는 공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아이디어로 다시 회사에 엄청난 이득을 줍니다. 그러나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에 다닌 사람은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또 오늘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바지저거리만 왔다 갔다 하겠죠. 여전히 10년 전과 똑같은 삶의 연속입니다. 만약에 이 회사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문을 닫게 됐을 때 회사의 사장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컵을 만들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던 그 직원만은 데려가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회사를 인수하는 분에게 저 직원은 꼭 붙들라는 말을 귀뜸해 줄 수도 있겠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하는지. 꿈이 있는 사람은 태도와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에 있어도 티가 나죠. 이런 사람은 윗사람의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보는 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학교라면,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회사를 나가는 사람에 대한 관리도 좀 달라질 겁니다. 졸업생이거든요. 삼성이라는 회사의 졸업생은 사회에 나갈 때 좀 남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걸 졸업생 관리라고 불러봅시다. 왜 회사에서 물건을 팔아도 사후 관리라는 것을 하잖아요. 만약 어떤 직원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래서 나가서 회사를 차리려고 하면 오히려 회사에서 적극 밀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 삼성에서는 이미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창업한 친구들과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역시 최고는 최고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 말입니다. 다른 회사들도 그래야 합니다. 기껏 가르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회사를 나간다고 욕을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에게 같이 미래를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면 그 회사를 나갈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회사와 같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한 회사의 책임이죠. 열정페이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 그 일에서 배우는 것이 많고 미래가 보인다면 당장 아무리 돈을 적게 줘도 와서 일을 하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당장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비전도 없고 배우는 것도 변변치 않은 회사가 그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갑질을 한다? 그러니 뒤통수를 맞죠. 이건 전적으로 회사의 문제지 직원들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아이를 기를 때 아이의 잘못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아이의 잘못은 100% 부모의 잘못입니다. 아이를 다뤄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하는지 방법도 모른다면 그게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이 부모의 위치에 있다고 다 부모가 아닌 거예요. 부모도 공부를 하고 있겠죠. 아직 뭐가 부모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사의 대표도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지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매뉴얼이 확실하고 비전이 있다면 돈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회사가 뭔지 회사의 대표 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자리를 맡은 거겠죠. 정말이지 창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요. 꿈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꿈은 아무나 꿀 수 있는 것 같지만 꿈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꿈을 꾸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이 사회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요. 사람들은 재벌 2세, 3세들을 그저 금수저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집안에 태어나서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들이 받아야 하는 압박감과 무게는 정말이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꿈도 꿀 수 있는 사람이 꾸는 거라는 이 말을 이 사회는 거부하고 있지만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과율을 따라서 정확하게 작동하는 인연의 법칙에 의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직장에 들어갈 사람과 바로 사회에 뛰어들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부류가 다릅니다. 마인드에서부터 기질과 성격, 생각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전혀 달라요. 누군가는 얽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날뛰어야 편한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자기가 결정해야 하는 그 상황을 극도로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 살아야 편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또 아이디어는 풍부한데 뒤처리가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용두사미가 일상인 사람들은 우두머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두머리가 될 사람은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뚝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질은 타고난 사람이 따로 있고요. 이런 원리들이 맞물려서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회사를 만들기도 하며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회사 생활 때문에 괴로워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람에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여기에서도 자기의 성향이나 배운 바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무 데서나 털썩 않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매사에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내공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성향과 기질 같은 것은 어릴 때 자랄 적에 드러나는 것이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 자기 성향과 기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일평생 자신의 기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일평생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걸 천형이라고 하나요? 하늘이 내린 벌. 아니요. 하늘이 준 무기입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단점이 따로 있고 장점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장점과 단점은 한 몸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질 않아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이고, 이야기가 또 3000% 빠지네요. 이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게 직장 생활이 처음인 분이든 경력직이든 상관이 없고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내려오는 속담이 하나 있죠. 시집을 가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한 집안에 사람이 하나 생기면 그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사죠.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좋아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오랜 시간 변화가 없으면 정체가 되고요. 정체가 되면 고인물이 썩게 되죠. 이건 집안이든 회사든 마찬가지입니다. 맨 그나물에 그 밥인 상태로 있게 되면요. 적체가 생기고 결국 썩게 됩니다. 이럴 때 외부에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시집을 가고 신입사원을 뽑는 일입니다. 이곳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진 정보와 지식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들의 환경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기대감이 큽니다. 문제는 이 시집을 가는 사람과 신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일단은 먼저 상황 파악을 해야겠죠. 내가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오버가 돼서 잘못 전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귀와 눈은 열어두고 입은 닫은 상태로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어떠세요? 좀 그럴싸하지 않나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참 무릎을 탁 쳤습니다. 기발하다고 말이죠. 눈이 탁 뜨이더라고요. 이걸 현실에 적용을 하면 정말 많은 곳에 쓰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처음에 어떻게 하냐고요? 눈과 귀는 열어두고 입은 닫으세요. 최소한 3개월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는 3년이고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3차원이니까요. 그리고 입을 닫으라는 말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입을 닫으라고 하니까 일상적인 대화도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나누는 일반적인 대화나 대답은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입을 닫으라는 말의 뜻은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과 주장하는 건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매일 회의에 참석도 해야 하고요. 또 상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대답도 해야 되고 또 아이디어도 제출을 해야 하고 일이 많습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아서 모르면 물어봐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입을 닫으라고 했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아이고 당장 쫓겨나죠. 아마 그 즉시 항명을 하는 거냐고 할 거예요. 입을 닫으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의견을 구하지도 않는데 함부로 내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도 하지 말라는 거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참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어쨌거나 나는 밖에 있던 돌이 아니라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혀 있는 돌을 뽑아내려고 하면 되나요? 이 시집살이와 신입살이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내 존재만으로도 일단 이곳에서는 신선한 바람이 붑니다. 주위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저절로 일어나니까 딱히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나 의욕이 넘쳐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망합니다. 뭔가를 내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것을 해결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것을 해결합니다. 처리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말없이 처리해버리거든요. 내가 숨을 쉴 때 숨을 쉬겠다고 생각하면서 숨을 쉬는 사람은 없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입은 닫고 눈과 귀는 열어두세요. 적게는 석 달 열흘만 그렇게 해도 대강 파악이 됩니다. 깊이 있는 문제들은 한 3년은 지켜봐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의 문제 해결사가 되고요. 그 회사의 문제 해결사가 됩니다. 훤히 보이는 거죠. 내가 그 집안과 계속 같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보이고요. 내가 그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하는 힘도 저절로 생기고요. 미래 설계를 세울 힘도 저절로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으로 또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싫어할 사람들이 있고 또 못 받아들일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자연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 테니 써먹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바로 갑을관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는 갑을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통은 갑을관계를 상하관계로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갑을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쉬운 사람이 을, 필요로 한 사람이 갑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갑이고 직원이 을이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 갑을관계는 수시로 변합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 갑을관계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을은 갑에게 부탁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주고 말고는 갑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번번이 나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갑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을이 갑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갑은 갑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갑이에요. 만약에 그 회사가 직원이 필요해서 직원을 뽑는다면 직원이 갑이고 회사는 을이에요. 회사가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아쉬운 게 회사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직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직원을 뽑아야 한다면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원들은 을이 되고 회사는 갑이 되겠죠. 뭔가 느낌이 좀 오시나요? 더 직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밥을 안 먹습니다. 엄마는 그게 마음이 아파서 아이에게 통사정을 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야단을 치면서 밥을 먹이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될까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싶어하는 엄마가 을이 되고 아이는 갑이 됩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부탁을 할 뿐이고 먹을지 말지는 아이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용돈이 필요해졌어요. 순간 엄마가 갑이 되고 아이는 을이 됩니다. 용돈을 줄지 말지는 엄마가 결정을 하죠. 이쯤 되면 아이가 밥을 먹는 일과 엄마가 용돈을 주는 일을 맞교환하는 게 좋은 방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서로가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면 깔끔해집니다. 회사에서 보통은 상사가 갑이고 부하 직원은 을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위의 상하가 분명하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사가 컴퓨터를 잘 못 다룹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하 직원에게 컴퓨터 다루는 일을 부탁해야 한다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되나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또 부탁을 들어주면서 공짜로 들어줄까요? 아마도 인사평가에 영향을 또 주겠죠. 이처럼 갑을관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을은 갑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존재하지만 또한 동시에 부탁을 처리할 때 부탁을 그냥 들어주지 말고 반드시 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갑은 을이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이 말은 갑은 을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도 됩니다. 이처럼 갑을관계만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워낙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야기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들로는 더 이상 작동이 되질 않고 있죠. 이건 어느 한 분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죠. 예를 들어보면 여의도 현대백화점을 한번 가보세요. 백화점에 팝업 스토어가 들어가 있고 젊은이들이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도록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 들어서는 자영업들이 망해가고 있죠. 쇼핑은 온라인이 이미 다 휩쓸었고요.
오프라인 공간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현상은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흔들어 버렸죠. 온라인의 세상은 점점 더 촘촘하게 연결이 되는데 오프라인의 세상은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엇박자가 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회사들은 다시 오프라인으로 출퇴근을 강요하고 있죠. 이게 당분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된다면 출퇴근을 강요하는 회사는 이 사회에서 퇴출이 될 겁니다. 이 출퇴근이 업무의 경쟁력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테니까요. 오히려 출퇴근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회사 직원 개개인이 같은 꿈을 꾸느냐 아니냐로 업무에 대한 경쟁력이 결정될 겁니다. 사실 회사의 업무가 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그걸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죠. 혼자서 알아서 척척합니다. 이 회사의 업무가 공부의 연장선상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꿈의 직장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월급을 많이 주고 복지가 좋고 업무 시간이 적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예요. 회사가 그리고 그 회사의 업무가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출퇴근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꿈꾸는 일을 하는데 열정페이란 표현이 나올 수가 없죠. 다들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회사는 뭐라고 했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했어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두 같이 노력을 하는 곳이 직장입니다. 이 이야기가 구현이 돼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실현되지 못하니까 헤매는 것이고요. 회사의 오너도 회사의 직원들도 다 이 이야기에 대한 맥을 잡지 못해서 서로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너는 큰 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큰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합심이 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면 저절로 복지는 회사에서 채워주려고 할 겁니다. 그 실리콘밸리의 아이콘이라고 했던 구글이나 애플,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복지가 뛰어났던 건 바로 이런 원리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회사는 자동적으로 직원들을 챙기는 거죠. 이런 관계가 저절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시스템으로 메꾸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한동안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성장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선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CEO라는 전문 경영인을 초빙해서 회사를 운영했던 적도 있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나요? 그 근본은 최소 자본의 최대 이윤이 아닌가요?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순간 회사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돈은 수단이고 방편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고요. 돈이 목적이 되면 인간은 사라집니다. 인간이 사라진 곳에는 인생이 없죠. 인간을 기계 부품처럼 작동시키려는 생각은 유물론적인 사고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회사에는 사람이 남지 않고 돈의 노예들만 남는 거죠. 그런 회사에서 무슨 혁신과 창의성이 나오겠어요? 혁신과 창의성은 필드에서 활동하는 중에 나옵니다. 이 필드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돈의 노예라면 과연 회사를 위해서 혁신과 창의성을 내놓을까요? 어림도 없죠. 속으로 꽁꽁 감추고 있다가 적당한 기회가 되면 자기 일을 하겠다고 튀어나와서 자기 일의 그 혁신과 창의성을 발휘하겠죠. 이미 회사가 자기 일이 아닌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면접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회사도 직원도 서로의 꿈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래야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어느 회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직장이든 다 마찬가지고요. 원리는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자영업이 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는데 배가 당연히 표류하다가 침몰을 하겠죠.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들여다보면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보통은 그 직업, 직장 같은 것을 선택할 때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일단 저지르고 봐라. 저질러야 기회가 온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일을 저지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체질로 보면 소양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아이디어 충만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일을 벌이는 데는 천부적인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항상 뒷수습이 좀 안 되죠. 항상 용두사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뒤처리를 해줄 사람이 항상 필요로 하고요. 그런데 뒤처리 전문가가 따로 있죠. 소민들입니다. 그런데 소민들은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심한 사람입니다. 뭔가 결정을 하라고 내버려두면 일평생 아무 결정도 안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키는 일은 정말 성실하게 잘합니다. 일머리도 있고 요령도 있고 정말 착착착착착입니다. 단순 노동도 정말이지 잘 견딥니다. 만약에 소형인들에게 단순 노동을 하라고 시키면요, 10분도 안 돼서 심리는 도망을 갈 겁니다. 이처럼 저마다의 기질이라는 것이 있고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서 뭐 이래야 한다니 저래야 한다니 입으로 떠들어대는 사람들 대부분은 소양인들입니다. 이 저질러야 한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양인인 셈이에요. 물론 저지르면 기회가 그만큼 많죠. 그러나 저지른 만큼 에너지 소비도 많아서 정작 에너지를 써야 할 때 에너지가 없어서 일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그냥 들어두고 참고만 하세요. 반면에 그 태음인들은 돈 되는 일만 합니다. 성공할 일만 하죠. 가만히 지켜보다가 될 일만 합니다. 그 시야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대부분의 자본가들이 이 태음인에 해당합니다. 유연하죠. 반면 말도 잘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음흉해 보이기도 합니다. 비교적 말수도 적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속내를 잘 모릅니다. 또 태양인은 눈이 높아서 웬만하면 성에 차질 않죠. 머리가 비상해서 척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깝깝하죠. 참 병신짓도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업무에 끼게 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항상 비관적이니까요. 참 인간사 재미난 것이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만들어져 있고 서로 상생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필요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우리는 서로가 모두 공인입니다. 공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 공적인 세상에서 사적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적인 영역이 우리 삶에서 한 70%를 차지하고요. 사적인 영역이 한 30%가 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사는 마인드가 70% 정도는 돼야 하고 사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30%가 되면 인생이 순탄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히려 거꾸로 살고 있죠. 사적인 삶이 70% 이상이죠. 그러니 감춰야 하는 게 많고 항상 뒤가구린 겁니다. 우리 사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건설이 되는 단계에서는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마구잡이식으로 살아도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말은 공적인 세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각자 저마다 책임의 무게가 다를 뿐이지 공적인 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명 연예인이나 공무원만 공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과 의무가 당연히 큽니다. 대신 그만큼 누리는 혜택도 많고요. 단지 그뿐이에요. 더 공적이거나 덜 공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향력에 무게가 있을 뿐입니다. 대신 이 양반들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대가도 그만큼 크고 혹독하죠. 일반 사람들도 공인입니다. 다만 적게 먹으니 적게 쌀 뿐인 거예요. 이걸 각자의 프로테지로 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결국엔 70%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70% 공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공적인 마인드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갈 것이고요. 이해가 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이 상생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서로 상생을 하면서 살자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인중개사 1기였어요. 그 전에부터 부동산을 하셨고요. 공인중개사 제도가 만들어지자 바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셨죠. 그때 아버지 연세가 한 50대 정도였나 봅니다. 원래 이 부동산이 동네 남자들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잡기에 대한 취미가 없으시고 책이나 읽고 도 닦는 일에나 관심이 있는 분이셔서 이 부동산을 차려놔도 남자들 사랑방 같은 곳이를 못했었죠. 그래서 항상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좀 하셨죠. 그러다가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기니까 기존의 다른 부동산들은 다 문을 닫아버리게 되고 아버지만 살아남게 됩니다.
분위기가 바뀐 셈이죠. 항상 어머니께서 아버지 뒷수발을 드시고 사셨는데 부동산을 하면서도 그랬죠. 아버지는 항상 솔직한 분이세요. 그래서 집을 소개할 때 문제가 있는 집은 아예 소개를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안 그렇죠. 돈을 벌어야 하니까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소개를 합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이죠.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게 맞죠. 다만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문제점에 대해 명기를 해야 하고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모든 영업이 다 똑같아요.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건을 쓸 사람에게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물건을 소개하는 사람의 임무입니다. 문제는 현재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위 꺾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계약을 쳐내기 위해서 사람을 홀리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사기라는 것도 이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결정을 손님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손님한테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후려치는 거죠. 공적인 영역의 일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동산 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믿지 못하게 되죠.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들을 한 자락 깔고 내려다 보게 되는 이유가 본인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정을 손님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하는 것이 공적인 영역입니다. 손님이 결정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도록 홀리거나 꼬시는 말을 하는 건 사적인 삶이고요. 꺾기는 자기 욕심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이처럼 돈을 좀 벌겠다고 사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당장은 입이 깨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대가는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고요? 아이고, 훗날 업계 자체가 망해버려서 밥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에게 와야 할 돈은 정확하게 나에게 옵니다. 한 푼도 놓치지 않아요. 내 돈이 아닌 건 내가 취했을 때 나가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갑니다. 이 원리를 이거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될까요? 이 질량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태어날 때 이번 생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한 에너지는 어차피 나에게 이미 다 와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그 에너지로 일생을 사는 거라서 돈이란 것은 내가 욕심을 낸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순간에는 끌어당겨서 쓸 수도 있겠지만 망할 때는 정말 엄청 아프게 합니다. 이런 원리들이 빠진 이야기들은요, 정말 다 절름발이고 헛된 자기 주장들입니다. 사람들이 오만 논리로 이렇고 저렇고 자기 주장들을 해대지만 이 우주는 절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아이고야, 정말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꾸 잔소리처럼 변해가는 것 같네요. 일단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그 직업, 직장,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 50대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야기가 지루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접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